요즘 한국 경제를 보면요,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쪽에선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다른 한쪽에선 우리 돈,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2026년 우리 경제에 대한 이 상반된 신호,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넘보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정작 그 나라의 통화인 원화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상반된 신호, 과연 2026년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등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일까요? 자, 그럼 이 이상한 현상, 이 역설 뒤에 어떤 숫자들과 데이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코스피는 3,500선을 넘보면서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원화는 달러당 1,400원대에서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죠. 보통 주가가 오르면 그 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화 가치도 같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인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에 뭔가 불안한 신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죠. 물론 이것만 볼 수는 없죠. 다른 지표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또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가 넘으니까 꽤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 자본은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라 빚은 계속 들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신호와 나쁜 신호가 지금 막 뒤섞여 있는 거죠. 아니,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왜 자꾸 버블 얘기가 나올까요? 다들 축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그 속을 파헤쳐보죠. 크게 세 가지 신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이 너무 일부 대형 기술주에만 몰려 있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변덕이 너무 심해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데요.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가 엄청 늘었어요. 이러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너도 나도 팔겠다고 달려드는 패닉 셀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네, 바로 버블 붕괴 직전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시장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퍼즐의 다른 한 조각을 맞춰보죠. 바로 원화입니다. 주식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도대체 왜 우리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도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엄청 강세예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다들 안전한 달러만 찾으니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둘째,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좀 불안정합니다. 수출 실적이 좋을 때도 있지만 에너지 가격 같은 변수 때문에 흑자 폭이 널뛰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대외 채무, 그러니까 해외에 갚아야 할 빚이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고요. 이 세 가지 압력이 합쳐져서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원화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쪽에선 활활 타오르는 불, 즉 주식시장이 있고 다른 한쪽엔 차가운 얼음, 외환시장이 있어요.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큰 폭발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냥 스르르 꺼져버릴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2026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부터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경우까지 어떤 미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죠. 자, 표를 보시면 세 가지 길이 보이죠? 첫 번째, 가장 긍정적인 완화 시나리오입니다. 수출이 다시 살아나고 외국인 투자도 돌아오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말 그대로 연착륙하는 그림이죠. 이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단계,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아치우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거죠.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각 시나리오. 이건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심하면 IMF 같은 국제기구에 손을 벌려야 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이 심각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은요, 정말 온갖 나쁜 일이 한꺼번에 터지는 퍼펙트 스톰이 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당장 현실화될 확률은 아주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정말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우리에겐 어떤 비상 플랜이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가진 금융 안전망은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패막, 바로 이겁니다. 4,163억 달러, 2025년 8월 기준 외환 보유액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실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실탄 말고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 즉 정책 도구함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자본 흐름을 조절하는 거고요. 이게 안 먹히면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원화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자본 통제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까지 꺼낼 수 있죠. 말하자면 위기 단계별로 쓸 수 있는 무기들을 다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당장 IMF 위기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지금 쌓여가고 있는 여러 위험 신호들을 그냥 무시했다가는 2026년에 정말 큰 금융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신중하게 선제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위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정해진 미래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이 엄청난 변동성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투자자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겁니다.